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구조주의에 대하여 강좌를 열겠습니다. 구조주의와 기독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예도가 오늘은 칸트와 어떤 그 하이데거, 니체 이런 독일 철학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구조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주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레비스트로스입니다. 그죠? 레비스트로스.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의 문화 인류학, 그죠? 프레드릭 제임슨과 같은 그러한 인류학자들이 있죠, 그죠? 그 전통을 이어서 독특한 자기의 문화 인류학을 소시리의 언어 철학에 적용하면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철학 아닌 철학을, 인간과학을 창조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사실 포스트 모던의 프랑스 철학은 포스트 모던에서 후기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죠. 독특한 그러한 그 철학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언급되고 있는 특별히 리ቄ르라든지, 그 다음에 미셸 푸코, 그 다음에 또 락강, 후기 구조주의자로 또 중요한 사상가가 한 명 있는데, 그는 롤랑 바르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후기 구조주의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후기 구조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구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반동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리다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구조주의를 까고 있죠. 그죠? 이런 모든 자들이 후기 구조주의자로 수렴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후기 구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담론들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비스트로스를 모르고는 이러한 오늘날 형성되고 있는 데리다, 락강, 그 다음에 롤랑 바르트, 또 미셸 푸코, 그 다음에 그 폴 리ቄ르, 이러한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지적까지, 지적은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레비스트로스를 건드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철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도는 오늘 레비스트로스에 대하여 이 구조주의가 뭔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철학을 형성하게 되는지, 이것을 예도가 오늘은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주의 1번,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1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선교 정책이 있죠. 이것에 대항하여 오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예도가.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가 또 막 여러 번 또 강좌를 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목은
기독교와 어떤 구조주의라고 하는, 그죠? 그런 독특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죠? 기독교의 선교 정책은, 20세기에 무너졌죠. 그죠? 여러분들, 개신교, 특히 한국 개신교의 선교 정책은 정말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이 레비스트로스로부터 기독교는 엄청난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걸 배워야 되고 또 배울 수가 있어. 많은 선교사들, 특히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은 어떤 그 문화에 대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서구의 어떤 그러한 이성주의와 결합되어서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원시인들이나 어떤 그 문화적으로 어떤 그 하층민에 있는 그러한 원시인들이나 미개한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개 같은 소리에 기독교의 선교 정책이 갖고 있는 허구성이 레비스트로스를 통하여 해체되게 되는 거죠. 프랑스 혁명을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건 그 당시가 계몽주의 시대였죠. 그죠? 계몽주의 시대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은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혁명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이 사람이 혁명의 정신은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완수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성의 계몽주의 정신인 이성의 담론을 옹호하는 그러한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이성과 프랑스 혁명을 이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또 레비스트로스가 까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주의에 대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이성의 담론에 근거하여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 즉 해결을 통하여 드러나는 기독교 정신의 어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그 문화의 지배적인 담론이 숨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이성 중심의 철학을 깨면서 프로이트와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칼 융도 들어가겠죠. 프로이트와 칼 마르크스를 옹호하면서 인간의 의식 철학을 해체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구조주의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레비스트로스의 핵심적인 책인 중요한 책인 슬픈 열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의식은 속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칼 막스의 이 말을 레비스트로스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화의 심층에는 무의식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레비스트로스가 왜 니체에 대한 연구를 깊이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프로이트와 칼 막스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의식 철학, 이성 중심의 의식 철학, 데카르트부터 칸트, 헤겔,
그 다음에 후설의 현상학 구조주의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죠? 그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구조가 의식을 결정한다라는, 구조는 인간 문화에,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의식적인 어떤 구조라는 거예요. 응? 인간의 문화. 그거는 원시시대부터 형성된 인간의 문화의 토대로서, 구조로서 기능한다는 거. 그래서 이 구조를 찾기 위하여 레비스트로스는 신화나 친족 체계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화를 이야기하고 친족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연과 문화를 결정하는 이러한 철학에서 자연과 문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인문학에서. 그런데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이루는 게 근친상간의 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금지를 통하여 친족 체계가 형성되는데, 이 친족 체계의 어떤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이 이전의 어떤 이전의 문화와 자연의 경계에서 자연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원시인들은 근친상간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친상간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문화가 형성되고 친족체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레비스트로스는 자연과 문화를 나누는 이러한 구조로서 근친상간의 금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이트의 토템과 터부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무의식을 다루는 그러한 칼 융이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의 어떤 그러한 허구성을 이야기하는 칼 막스,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속인다라고 하는, 이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죠? 레비스트로스. 그래서 마르크스의 어떤 이러한, 무의식의 어떤 사회 구조의 어떤 그 생산 관계에 따라서 의식은 언제나 속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철학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심의 해석학자입니다. 레비스트로스도 문화에, 그래서, 친족 체계나 신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구조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백 가지의 인류를 형성하는 그러한 신화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신화 속에는 이향 대립을 나타내는 남자와 여자. 여러분들 봐봐. 아담과 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동물과 인간. 이런 구조, 이향 대립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뱀과 같은. 뱀은 유대 전통의 신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도나, 그 다음 남아메리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팔레스타인, 페르시아의 여러 신화들 속에서도 중요한 그러한, 담론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레비스트로스는, 지금 현재 형성되었던 이 문화가, 자연의 구조, 인간이 최초의 문화를 형성할 때에 최초 문화의 어떤 그 발상지, 신화가 형성되었던 그 원초적인 구조를 찾아. 이 구조 자체가 바로 인간의 무의식입니다. 소시르의 랑그라고, 여러분. 소시르의 랑그의 체계가 바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인류학에서 보면은 신화라든지 친족관계, 종교의 기원,
이런 모든 곳에는 이러한 어떤 그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의 어떤 담론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원초적인 인간의 원형이 그죠? 구조 안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의 조합이 아니라 문화의 구조를 형성하는 이러한 근본 원칙에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같이 갔던 그리스도교의 어떤 이러한 이성 중심의 서구 철학에서 서구 형이상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성의 발전에 근거하여 절대정신의 현현이 나타나는 그러한 진보를 신의 어떤 그 하느님의 그러한 섭리에 의해서 인간의 문화가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에 근거한 모든 형이상학은 이 구조주의에 의해서 파괴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프랑스 혁명조차도 위대한 운동이었지만 이 배후에는 이성에 대한 신뢰가 들어 있었다. 그것이 해결을 통하여 확장되었고 그래서 의식 철학을 형성했던 이런 문화의 발전과 함께 가는 이런 철학들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문화의 우월성을 만들어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그 다음에 이성 철학과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그러한 정신, 이런 것들, 이후에 나타난 독일의 관념론, 후설의 의식 철학, 이런 건 전부 다가 함께 가는 거예요. 문화의 진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철학들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 우월주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또, 제국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 우월주의를 창조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대가리 속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 하느님을 믿는 백성은, 언제나 뭐라 그래요? 언제나 우월한 문화가 발전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설교는 오늘날도 밥 먹듯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국주의적 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폭력과 인종차별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본래성을 왜곡하는 그러한 철학과 합쳐지면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건 철학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 예를 들면은 어디야? 영국의 맨체스터에 맨체스터, 여러분 박지성이가 축구했던 것도 알죠? 이 맨체스터에는 방직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영국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기독교가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인들에게 맨체스터에 보내는 방직 공장의 자본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인도의 원시인들, 그 당시에 그냥 일반 인도인들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누에를 키워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걸 금지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폭력과 억압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레비스트로스는 이야기합니다. 슬픈 열대입니다. 슬픈 열대. 슬픈 열대야. 그래서
이 발달한 이성, 의식, 이런 것이 문화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착각했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그 문화의 심층으로부터 나오는 무의식으로부터 의미가 창출한다는 것을 레비스트로스는 증명하는 거죠. 이로써 이러한 기독교적 선교 정책에서 나오는 이러한 원시인들보다 자기들이 서구인들이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가 돈 좀 있고 자본주의가 발달해갖고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남아메리카 선교사 엄청 가 있잖아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좀 좋은 선교사는 안 그렇겠지만 그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갖고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문화의 우월성을 거기다가 심어준다라는, 그걸 마치 선교라고 생각해서 그 선교는 폭력과 억압에 의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구로서 그죠?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어떤 선교학에서도 레비스트로스를 가르쳐야 됩니다. 수준 있는 선교학은 가르치겠죠. 문화에 대한 이런 우월성을 갖고 선교를 하는 자들은 선교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선교를 왜 해? 폭력과 자기가 태어난 자기 문화권을 갖다 그쪽보다 심는 게 그게 선교입니까? 그게? 이런 허구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로부터 기독교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서구의 이성의 담론이 문화의 발전과 문화의 어떤 정점을 장식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이성의 담론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문화와 예술이 결국은 다른 민족과의 다른 인류와의 차이성을 통하여 민족적 우월주의를 통하여 제국주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구 기독교도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선교 정책의 제국주의 때문에 기독교는 또 한 번 세계로부터 신뢰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응? 그래서 예도가 기독교 철학자로서 레비스트로스를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학의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 그냥 나와 있어. 선교는 뭔 선교를 해? 가서 배워야지 지가 대가리를 숙이고. 그래서 그 문화에 동조되지 않은 자는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서 그냥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폭력을. 그래서 야생의 사고가 뭐예요, 여러분? 야생의 사고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서구의 변증법에 의해서 발전된 이성의 담론, 그것을 그 당시에 옹호했던 철학자가 사르트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를 막 조진다고, 야생의 사고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이성의 변증법. 착각하지 마라. 결국 그거는 해결의 영향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책에는. 그러니까 서구의 그러한 의식 철학, 그죠? 의식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을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를 통하여 해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구조주의는 이제 문화와 자연의 경계를 해서 거기서 구조를 찾다가 원시인들의 야생의 사고가
결코 이성 중심의 오늘날의 서구인들보다 결코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자기 민족인 프랑스인의 이성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책이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야생의 사고. 슬픈 열대는 그런 제국주의에 의해서 파괴된 그러한 문화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슬픈 열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서 기독교는 엄청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막말로 말해서 예수가 언제 예수가 선교하라 그러면서 자기 문화를 갖다 심으라고 이야기했냐고, 여러분. 지가 그 선교지의 문화 속에 동조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동화되지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니까. 그 문화에 대한 갈등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으면 유대법에 적용할 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를, 여러분. 그 처먹는 거가 싸우잖아요. 그게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적 차이는 극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역사 속에서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돈 좀 있다고. 자본주의가 서구의 그 당시에 이성 중심의 어떤 제국주의보다도 더 비열한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개신교가 이제 돈 없는 민족을 뭐라 그래? 미개국가, 우상을 섬기는 민족. 이런 말을 쓰면서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폭력적이냐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쓰면서 이런 인간이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선교사들 중에서. 그 선교학에서 이런 구조주의를 통하여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기 전까지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살인을, 그거랑 뭐가 달라?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자. 땅끝까지 나의 문화와 나의 지배적 문화를 그들에게 전해주자.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 서구의 이성이랑 원시인의 이성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걸 레비스트로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우월주의를 가졌던 그러한 19세기의 이성 중심의 20세기 초반까지의 서구 철학을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구조주의 인류학을 통하여 해체하면서 이로써 서구의 어떤 그런 문화 우월주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시인들은 남비콰라가라든지, 그 다음에 호주 주변의 그 작은 섬들, 그 다음에 남미에 아직 문화가 덜 들어간 그런 문화가 없는 그런 원시인들이 사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레비스트로스가 들어가 보니까 그 원시인들의 삶에 정말 체계적이고 자연을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나뭇잎퍼리를 분석하는 능력, 그들 안에 관습 속에 숨어있는 친족관계, 그 다음에 그들의 신화, 이 모든 것을 분석해 볼 때 결코 그 당시 프랑스의 어떤 서구 지성보다 결코 야생의 사고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의미는 이성의 발전에 의해서 해석되는 문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시인들의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자연주의, 그죠? 자연의 구조, 인간이 처음 문화를 시작했던 신화, 그 다음에 그 신화 배후에 있는 친족 관계, 이런 것들 속에 인류의 문화를, 의미를 결정하는 기호들이 그 구조 속에 숨어 있었다라. 우리는 언제나 살해한 문화 속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죄책감을 갖고 있죠. 그죠? 어머니를 욕망한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우리는 무의식 속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광기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레비스트로스를 니체와 융과 이런 걸로 예도가 다시 한번 각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간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은 뭐야? 인류가 발달했던, 해왔던, 문화는 시간을 먹고 살잖아요. 문화는 시간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그 발전에서 지금 현재가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구조주의는 공간을 먹고 산다고. 이런 시간의 발전 개소리 하지 말아라. 구조와 인류의 문화를 결정하는 체계는 이미 공간적으로 최초의 인간의 출발의 시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비스트로스는 수백만 년이 지난 산과 계곡, 이 세계에 오염되지 않는 그 많은 바위나 바위 덩어리, 화석, 이런 것에서 구조주의의 공간의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런 공간의 힘과 인류의 무의식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레비스트로스의 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우월주의를 가졌던 그것은 바로 이성의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의 계몽주의로부터 출발했으며, 프랑스 혁명은 이걸 확증했고, 그 이후에 독일의 관념론과 결국 그 당시에 사르트르와 후설의 현상화까지도 이러한 서구의 우월주의, 문화 우월주의를 서포트하는 그런 철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의미는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문화의 의미는 의식이나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인류 문화의 구조를 결정하는 과거의 인간의 인류 최초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의 사고는 오늘날의 세련된 이성을 결정하는 무의식적 구조의 사고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원시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제국주의적으로 지배했던 서양의 이성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도 들어있잖아. 오늘날 자본주의 돈 좀 있다고 오늘날 교회의 선교 정책을 봐봐.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 선교사가 그거 가서 뭘 복음을 전해. 폭력이나 전하면 폭력이나 안 전하면 다행이죠.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굳이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선교사를 통해서 굳이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그 원시인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오지에 있는 문화의 혜택을 덜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의 문화 속에 완전히 동요될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런 폭력이라는 거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거야. 레비스트로스로부터. 정말 참 재미있습니다. 그게 레비스트로스의 미학도 엄청 많은 걸 가르쳐 줘. 모든 의미는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조 안에 있는 공간의 관계, 이항 대리부터 나오고, 어떤 실체로부터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어떤 대상 자체로부터 의미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구조로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로부터.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는 엄청난, 특히 기독교 미시알러지는 엄청난 레비스트로스로부터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철학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가 아마 곧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만 또 단편 강좌로 한 5개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오늘은 구조주의와 기독교라고 제목이. 그래서 오늘은 거기 속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구조가 의미를 결정하는 거지. 그 구조는 뭐야? 랑그예요. 랑그가 의미를 결정하는 거지 파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롤은 언제나 랑그로부터 의미를 길어내는 거잖아. 그죠? 체계가 먼저 있었어요. 구조가 먼저 있었어. 우리의 문화의 최초 원형이 먼저 있었어. 그 원형 속에 우리는 이미 살해자요. 우리는 이미 근친상간자요. 우리는 이미, 그죠? 우리는 이미 그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무슨 문화가 좀 발전했다고, 그 문화로, 문화가 발전되지 않은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 있는 걸 우습게 보고 말이야.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오만한 이성으로 발전했는가. 참 역겹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주의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소시르의 시니피의 시니피앙은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대응하는 거잖아. 그죠? 기표와 기인은, 대립하지만, 그러나 의미는, 기표의 의미는, 그 뭐야? 기표가 가리키는 바깥에 있는 대상, 나무라는 기표는 바깥에 있는 실제 나무에 의해서 나무란 의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구조. 그게 나무가 아닌 다른 기표들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랑거잖아요. 그 말을 사용하는 자는 의식적으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무의식적인 언어 체계의 구조가 있다는 거야. 이 언어 체계가 바로 인류의 무의식이고, 이게 문화의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연과 문화의 최초의 경계선이 결정되는 그런 지점까지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구 기독교가 이성 중심의 어떤 그러한 발달을 통하여 문화는 진보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기독교와 같이 가면서 제국주의를 만들어냈잖아. 얼마나 폭력적인 서구인들이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문화 우월주의의 이성이 알고 보니까 원시인들의 야생의 사고보다도 못하고, 그들은 최소한 뭐가 있었어? 그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었고, 자기의 친족 체계 안에서 그 구조를 들여다볼 때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성
보다 더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었고, 자연 속에서. 그죠? 그리고 그 인간의 원형이 그들의 삶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이성중심의 철학과 이성중심의 문화와 이성중심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러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원형이었던 이러한 원시인들의 야생의 사고보다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정말로 오만한 거죠, 여러분. 그죠? 여기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칼 융은 레비스트로스랑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야? 마르크스는 뭐야? 이 세계의 자본주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게 사물을 물화시키는 거잖아, 인간을. 물화, 딩리흉. 물화가 뭐예요? 물화는 사물을 자본주의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기계화시켜서 사물을 사물로서 바라보는 그런 눈을 삭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물화를 원형으로 되돌리면서 문화와 자연의 경계에서 해결의 변증법적인 운동의 발전을, 그죠? 자연주의로 다시 되돌리는 사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를 지배하는 의식의 사고가 더 많은 것들을 속인다라는 거거든. 맞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의 무의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자연과 문화의 경계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무의식 안에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화의 진보와 함께 했던 모든 철학은 지금까지의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교학에서 더 이상 타민족이라든지 그런 자들을 자기의 문화의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려면 이런 자들은 선교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선교사의 자격증을 다 박탈해야 돼요. 그리고 서구 문화라든지 하나님이 뭐 복을 준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발전된 나라를 이룬다. 참 개지랄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진 자들이 그런 교회에서 배출되는 선교사는 얼마나 밖에 나가서 폭력적인 선교를 감행하겠어요, 여러분. 예도는 옛날에 논문을 쓸 때, 이 석사과정 논문을 쓸 때 레비스트로스를 읽으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상한 개념, 이 배후에 들어있는 문화적 우월감, 이거부터 타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프로이트랑 마르크스랑 함께 가는 거예요. 그의 사고가. 프로이트와 칼 융 역시도 신화 속에서 인간의 원형을 찾잖아, 그죠? 신화라든지 역사의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를 결정하는 게 신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우리의 의식을 결정하는 게 우리의 원초적 욕망 배후에 숨어 있는 우리의 어릴 적 과거. 그게 뭐야? 우리의 인류 문화의 어릴 적 원시 시대랑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무의식적 욕망의 구조가
오늘날의 문화인들의 무의식, 의식까지도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철학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모든 사고와 싸운다라는 거야. 이런 모든 사고와, 그래서 자기의 구조주의의 문화 인류학을 철학으로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과학 이래갖고 오히려 철학이 아니라 철학에 대항하여 싸우는 인간 과학으로 불러주기를 원했다고. 결국은 자기의 문화 인류학은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자기는 주장했어요. 이 점에서는 프로이트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도 자기의 무의식의 모든 자기의 정신분석학을 과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점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자기의 슬픈 열대에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자기의 사고는 같이 간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신뢰에서 이러한 원시적인 제국주의의 희생을 당한 자연과, 그죠? 인류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자연과 문화의 경계, 제국주의가 그걸 다 파괴하고 다 자원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서구의 자본주의를 발전하기 위한 문화의 재료로 사용하잖아. 그거를 레비스트로스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그 구조주의의 문화 인류학, 인간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책, 현상학과 해겔의 영향을 받았던, 그 이성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책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고입니까? 이게 오늘날, 종교나, 그 다음에 또 이성 중심의 철학을 해체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니체 봐봐, 니체. 니체 전공자로서 니체 책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런 인류학적 사고를 사용하지 않고, 니체는 레비스트로스와 같이 인류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류학적 정신분석을 그는 자기 책에서 언어를 갖고 그 언어의 발전 기원을 갖고 자기의 철학적 상상력을 갖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정신분석학자 못지않게, 인류 정신분석학자 못지않게 문화 인류학의 무의식을 파헤치거든,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짜. 이런 걸로부터 오늘의 철학이 배울 수 있는 건, 이성은 언제나 야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후의 욕망의 덩어리는, 이성이 만들어 놓은 거는 문화의 진보가 아닌 야만의 역사였다라는 거야. 이걸 누가 얘기해, 여러분? 이걸 호르크하이머랑 아도르노가 또 얘기하잖아. 야만의 역사, 살해의 역사, 그 다음에 자기가 편하기 위하여 타자를 살해하는, 그러한 자연을 파괴하고 타자를 살해하는 그러한 제국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게 그러한 이성의 진보적 담론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철학을 비판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론이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입니다.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성은 언제나 속일 수 있다. 참, 칼 막스의 이성은 언제나 생산구조, 하부구조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의 허구를 밝혀내는 거잖아, 그죠?
의식은 언제나 속일 수 있다. 이 마르크스의 한마디에 레비스트로스는 그냥 뻥 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문화 우월주의자들은 언제나 기만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기만은 자기 스스로도 기만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 이게. 자기는 안 속이는데, 자기는 속이지 않는 이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후에는 기만한다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바로 허위의식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의 사고를 레비스트로스는 동일하게 갖고 공간의 시간을 통하여 발전된 문화를 공간을 통한 출발점, 곧 인류가 시작된 원시 시대에 인간이 갖고 있었던 최초의 무의식적 관습과 문화, 그것도 문화죠, 어쨌든. 자연 자체는 아니잖아.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 있었던 인간의 관습, 이런 것 속에서 구조주의의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이 구조에 의한 의미화가 바로 오늘날 이성 역시도 그러한 의미화 감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화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봐라, 니네들이 주장하는 그 진보적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 니네들의 삶은 어땠느냐? 결국 결과는 제국주의에 의한 타자의 사례로 결론이 난 게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참 그 해석하게 하다, 여러분. 여러분들 프랑스인으로서 레비스트로스는 얼마나 많은, 물론 뭐 그의 족보를 또 따져보면 어쨌든 프랑스 문화에서 자란 자고, 그럼으로써 프랑스인들은 얼마나 프랑스 혁명을 위대한 걸로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는 프랑스의 어떤 이러한 이성중심, 로베르 피에르라고 하는 이 혁명의 지도자격에 속했던 이자에 의해서 말해졌던 프랑스 혁명은 이성의 법칙에 따른 어떤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비판적으로 까면서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이성 중심의 담론을 정당화하고 이로써 해겔의 철학으로 가서 이성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한 문화의 정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으로 갔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면서 또 까거든, 여러분. 마르크스도 프랑스 혁명을 다르게 해석하잖아,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여러분. 그러면 또, 예도가 이런 말 하면 또 이지랄 한다고.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지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자본주의 문화 속에 자란 선교사가 얼마나 자기가, 그렇지 않은 세계 속에서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해가 돼? 아이고, 생각을 해보라고. 인간은 문화의 산물인데, 자기는 그 문화 속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대. 예도는 이거를 하이데거에 내던져져 있음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의 문화가 우월하다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다고 안 그러나? 그 배후의 무의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고, 엄청난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에. 하느님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제가 볼 때는 1, 2차 세계대전보다 많이 죽은 게 바로 종교전쟁이었어요. 서구에. 중세 때도 그렇고, 30년 전쟁,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다 아는 기독교, 서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자기 자신의 전통 안에서 기독교를 왜 생각했겠냐고. 파스칼 같이 기독교 철학자도 뭐라 하는가 하면 종교가 악을 행할 때는 최고 즐겁게 악을 행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건 기독교 철학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현실이죠. 미쇼 데이, 하느님의 성교. 그러면서 십자군 딱 만들어서 이슬람하고 전쟁하고, 그죠? 참 그런 역사. 그러면서 근대에 들어와서 또 이성의 담론을 통하여 신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걸 갖고 또다시 제3세계를 지배하고 침입해서 그 종교의 진리를 전하면서 자기의 문화를 심었던 게 바로 기독교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이 강좌를 한국 선교사들, 특히 선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강좌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을 몰라. 이거 제목을 뭐라고, 레비스트로스와 선교정책. 이건 뭐, 구조주의와 기독교. 뭐 좀 짧은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쨌든, 제목을 좋은 걸로 생각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지막 여름이 지나가고 있네, 그죠? 마지막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더위 속에서 가을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6, 7월 달에 하늘이 아니고 6, 7월 달에 태양이 아닙니다. 약간 가을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날씨인 것 같아요. 덥긴 더운데 가을이 왔습니다. 그죠? 좋은 삶을 8월의 중턱에서 좋은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